견갑이 떠 있는 건 비정상인가요? 견갑이 떠 있다라는 거. 해부학 모형을 보면은 이 해부학 모형에서 견갑이 갈비뼈에 거의 붙어 있거든요.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갈비뼈에 이 견갑은 거의 밀착되어 있는 형태가 돼 있어요. 근데 일반 회원님들을 보면은 이 견갑이 이렇게 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옆에서 봤을 때 심지어 손으로 이 갈비뼈를 잡아서 이렇게 당기면은 견갑을 뜯어낼 수 있을 정도로 견갑이 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견갑이 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익상견갑이라고 얘기하죠. 윙스캐퓰러라고 얘기하고, 이 견갑이 떠 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견갑골에는 등 근육들, 전반적인 등 근육, 팔 근육, 가슴 근육도 소폭 붙어 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상지에 있는 근육이 아주 많이 붙어 있는데, 견갑이 떠 있으면 그 상지에 있는 모든 근육의 안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정상이라고 평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견갑골은 최대한 내 몸 쪽에 붙어 있는 형태가 되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이상적이다. 그래야지 팔을 썼을 때 안정적으로 지지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에 AGP 보셨나요? 이준호 선수 어깨가 진짜 개 발전했던데 후면 어깨가 좋아진 걸까요? 저도 지금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선수들을 볼 때 내 취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구독자분들도 마찬가지로 구독자분들이 좋아하는 선수들이 있죠. 그렇지 않아요?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제가 좋아하는 선수들이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선수 리스트에는 이준호 선수가 없기는 해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형태의 선수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AGP는 정말 완벽했다. 진짜 너무 좋았어요. 특히 백, 어깨, 그리고 복부 컨디셔닝. 저번 시합들, 그러니까 올림피아 제외하고, 올림피아 때는 컨디셔닝에 그때 실패하셨으니까 그 올림피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나갔던 시합들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해서 나왔죠. 이게 진짜 참 존경스러운 거예요. 저도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고 보디빌딩을 너무 좋아해요. 그렇게 해도 매년 발전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몸이라는 게 그 전년보다 올해 훨씬 더 열심히 해야지만 변화가 돼. 약을 더 때려놓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준호 선수로 봤을 때 저번 연도 재작년보다 올해 몸이 발전된 게 진짜 눈에 띌 정도로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정말 제가 이제 존경심이 들 정도로 진짜 대단하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이제 또 이런 분들 있죠. 주댕이로만 그냥 앞으로 나아가자 주댕이로만 그냥 조지자 빡세게 하자 이렇게 그냥 말로만 존나 떠들고 몸은 변화가 없는 애들이 있어. 이런 애들을 보면은 쌍욕을 박아줘요. 근데 이제 이준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증명하는 선수는 제가 볼 때 그렇게 SNS에서 떠드는 애들 있잖아요. 맨날 이렇게 얘기하면서 진짜로 나가는 선수가 몇 명이나 있을까? 근데 그거를 보여준 게 이준호 선수다. 이번에 AGP 시합 보면서도 진짜 너무 재밌게 봤고 약간 감동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진짜 최봉석 선수랑 겨뤄서 이거 쇼부가 나올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승부를 볼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 선수였어요. 그리고 또 놀랐던 거는 이윤성, 2등 했던 이윤성 선수죠. 그 선수도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이 미래가 밝다. 올림피아 가서 물론 이제 탑5 이렇게 경쟁하기는 힘들겠지만 충분히 올림피아의 순위권, 15위권 안에서 경쟁할 만한 선수들이 앞으로 한 2, 3년 안에는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그런 좀 희망을 받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이번에 AGP. 코치님 BCA 챙겨 드시던데 일말의 효과를 기대하고 드시는 건가요? 아니면 확실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며 드시는 건가요? BCA 같은 경우에는 연구들이 있어요. 연구들을 봤을 때 대부분의 연구가 효과가 미비하거나 조금 효과가 있다, 약간 효과가 있다, 지구력이 조금 상승했다더라, 이 정도예요. 이 정도. 크레아틴 같은 경우에는 연구 결과가 명확해요. 명확하게 근육 양이 증가했다, 명확하게 근력이 증가했다. 이게 좀 아리까리한 레벨이 아니라 크레아틴은 이제 완전히 확실하게 이제 먹으면은 좋아진다, 이런 형태의 연구들이 많고, BCA는 대부분 이게 좀 아닌 것 같은 효과가 없는 연구도 있고 효과가 조금 있다더라 하는 연구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리까리한 보충제지만 안 먹는 거보다는 먹는 게 무조건 좋다. 그래서 저도 똑같죠. 조금이라도 운동을 더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조금이라도 내가 운동을 더 잘하고 싶고 조금이라도 내가 지구력이 좋아지고 싶으니까 이게 효과가 미비하든 뭐든 1%든 2%든 그거에 대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저는 BCA를 무조건 먹는 겁니다. 그래서 BCA 같은 경우에도
고정 댓글에 있는 아이허브에서 구매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먹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지금 수년째 요 엑스텐드 요거 먹고 있습니다. 당연히 안 먹는 것보다는 먹는 게 좀 더 좋고, 운동하는 사람들은 항상 필수 아미노산이 적당히 맞추는 것보다는 저는 과잉이 좋다, 이렇게 생각해요. 보디빌딩이라는 게 원래 과잉의 운동입니다. 과잉이 돼야 돼. 사례례 진행 시 조면의 자극은 그닥 없고 승모근이 더 자극이 오는데 팁이 있을까요? 전형적으로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를 잘 못하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의 자극을 삼각근으로 주고 싶다면 우리가 팔을 벌렸을 때 딱 이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돼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처럼 거울을 보고 견갑을 뒤로 넣어보세요. 이렇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견갑을 후인을 시켜보세요. 후인을 딱 시키면은 승모근에 힘이 들어가요. 그죠? 근데 여기서 옆으로 벌리는 거예요. 이게 전인하고 상방회전이 섞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따졌을 때는 견갑이 상방회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갑이 상방회전 되면 약간의 전인이 같이 동반되는데, 이렇게 상방회전 시키게 되면 승모근의 힘이 빠져요. 한번 느껴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랑 이렇게 하고 승모근을 만졌을 때랑 견갑 자체를 바깥으로 이렇게 밀어주는 느낌. 그러니까 주먹을, 가상의 벽을 이렇게 밀어주는 느낌. 내가 가상의 벽을 민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밀어내게 되면 모든 저항은 삼각근으로 이동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승모근으로 들어가는 힘이 굉장히 줄어들게 돼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터럴 레이즈 할 때 황철순 선배님이 이런 단어를 되게 잘 쓰셨어요. 레터럴 레이즈 할 때 큐잉을 뭐라고 주시냐면, 덤벨을 멀리 던진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레터럴 레이즈 해라. 그러니까 덤벨 자체를 몸에서 멀게 하는 느낌을 주라고 하는 건데, 그 큐잉이 굉장히 해부학적으로도 일치하는 내용이거든요. 덤벨 자체를 몸에서 멀리 가져가면 견갑은 몸에서 멀어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승모근의 참여율이 확 떨어지게 돼요. 자연스럽게. 승모근의 참여율이 떨어지면 이 외전의 기능을 삼각근이 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견갑하고 팔꿈치하고 연관이 있나요? 오른쪽 견갑이 조금 불안정한 느낌이 드는데요. 라잉 트라이셉 할 때 팔꿈치 안쪽 통증이 생깁니다. 후인하간 약간 하고 하면 통증이 덜 한데 배운 자세로는 상방회전으로 하라 해서 아주 연관성이 많죠. 자, 요 팔꿈치 보이죠? 이 팔꿈치는 오레크라논 프로세스라 그래서 얘는 척골이에요. 그리고 이 오레크라논 프로세스에서 견갑으로 올라가는 근육이 있죠. 이게 삼두의 장두입니다. 삼두의 장두는 인프라글라노이드 튜버클이라고 하는 이 견갑의 아래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견갑을 보면은 요 부분 있죠? 요 아래. 일로 장두가 들어가요. 이 방향으로 이제 장두가 들어가기 때문에 팔꿈치와 견갑하고의 연계성은 굉장히 큰 겁니다. 이걸 뒤집어서 보면은 이두가 있죠. 이두 같은 경우에는 요골결자리라고 하는 요 부분에서 견갑으로 마찬가지로 제가 저번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이두가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견갑 안정성이 잡혀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견갑이 안정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라인 트라이셉 같은 운동을 하면 견갑이 흔들리는 그 저항을 팔꿈치가 제어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당연히 팔꿈치에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필연적이에요. 만약에 견갑 안정성이 떨어지는 분들이 팔꿈치의 저항으로 이렇게 팔꿈치의 불안정성이 높아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목의 불안정성이 높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견갑이 불안하신 분들은 목이 아프든 팔꿈치가 아프든 손목이 아프든 허리가 아프든 다른 부분에서 보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견갑 안정성을 제가 항상 강조하고 전거근 운동처럼 견갑을 몸통에 붙여주고 상방회전 시키는 이런 트레이닝을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그게 안정적이 돼야지 상체 운동 전반의 안정성이 향상되고 운동을 훨씬 더 잘할 수 있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코치님, 대보 출신들은 전부 같은 어학당을 다니는 건가요? 왜 다들 말이 어눌한 거지? 이거는 그게 아닙니다. 프로 수준의 선수들 중에 말을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계시긴 해.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이라는 것에 미쳐있는 사람. 근데 이게 운동만이 아니라 바둑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왜 바둑 하나에 미쳐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 언어 구사력이 안 좋으신 분들이 꽤 많아요. 생각보다. 운동도 마찬가지고. 운동에 완전히 메모리돼 있는 사람은 운동 말고는 다른 생각을 거의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언어를 구사하기 위한 뭔가 이렇게 잡식이 많을수록 사실 할 말이 많잖아요. 근데 그것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도 하면서 내가 뭔가 사회나 경제나 이런 것에 관심 있는 분들을 말씀 잘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김준호 선생님 계시죠. 김준호 선생님 말을 얼마나 잘하시나요? 그러니까 그런 선수분들이 계신 것처럼. 그리고 뭐 김준호 선생님 말고 없나? 아무튼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보디빌딩 하나만 보고 그 사람들은 평생 살았어. 왜냐하면은 보디빌딩만 잘하면은 연봉이 나왔잖아요. 몇 천만 원씩 막 억씩도 받았어요, 연애. 그러면은 자기는 보디빌딩 말고 딴 거를 생각할 필요성이 사실 크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말까지 막 잘하는 분들이 발생되기가 어려웠던 거죠, 과거에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서도 여러 가지 또 잡학에 관심 있는 분들은 뭐 또 구사력이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윤성 선수는 진짜 몇 년 안에 해외 프로쇼에서도 먹힐 것 같은 느낌. 쉐입이랑 볼륨감이 진짜 너무 좋으시던데. 이윤성 선수 같은 경우에 진짜 놀랬던 거는 머리가 일단 좀 작죠. 머리가 작고 허리가 너무 얇아. 거기에 이제 어깨빵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갖춰져 있는 선수는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도 작고 허리 겁나 얇고 어깨빵이 이렇게 나오는 사람은 드물어. 근데 심지어 거기에 컨디셔닝까지 좋아. 와, 제가 AGP 보면서 와, 미쳤다. 그러니까 이 생각 진짜 많이 했어요. 야, 이 이윤성 선수 같은 경우에도 사이즈 조금만 늘어나면은 와, 진짜 다 잡아버리겠는데, 이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정말 조만간이에요, 조만간. 제가 장담합니다. 2년에서 3년 안에, 2년에서 3년, 길어도 3년 안에 분명히 15위 안쪽으로 들어가는 선수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올림피아에서. 패드립 하는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패드립 하시는 분들은 이제 마음이 아픈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익명의 공간에서 말도 안 되는 그 패드립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음 자체가 본인이 이게 불편한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장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고 그 마음속에 있는 뭔가 응어리 같은 거를 표출하지 못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외부에서, 내가 현실에서 뭔가를 표출하지 못하니까 그 표출하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익명의 공간에 숨어서 표출을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불쌍한 거죠. 한편으로는 진짜 되게 좀 불쌍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얼마나 그런 것들을 풀지 못했으면은 이렇게 이제 익명 공간에서 하게 되는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빠가 되는 거. 진짜 이런 질문은 운동 채널에 맞진 않지만 이제 아빠가 되는 거. 저도 이제 아빠가 되기 전에는 몰랐죠. 저도 야망이 되게 큰 사람이었는데 자식이 태어나고 사람이 진짜 많이 변했어요. 완전히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내가 아니라 자식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이 행복에 대한 그 기준 자체가 명확하게 바뀌는 것 같아요. 자식이 생기면서, 물론 아닌 사람도 있어. 요즘에 뉴스 같은 거 보면 너무 세상이 흉흉하니까 안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아빠가 되는 순간 새로운 인생을 살게 돼요. 제 느낌에서는 이게 완전히 다른 인생이에요. 되게 힘들거든요. 아이들을 키우고 아이들을 케어하고 막 이런 것들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못하고 막 아이들한테 이렇게 신경 써야 되는 시간이 많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있는 것에서 오는 만족감은 그 어떤 걸로도 대체가 안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뭐 얘기를 했지만 안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런 안 좋은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보기도 했어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벌 만큼 많이 써보기도 했고. 근데 그렇게 이제 내가 혼자서 나의 뭔가 즐거움, 쾌락을 위해서 지불했던 그런 즐거움보다 아이들이 있으면서 얻어지는 즐거움의 크기가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비교가 아예 안 될 정도로.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에 사람들이 결혼 안 하고 애 안 낳으려고 하잖아요. 꼰대의 얘기일 수도 있지만 되게 안타까워요. 내 자식이 있음으로써 느끼는 이 행복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못 느끼고 죽는다. 그러면은 그게 참 삶의 가치가 있나? 제 느낌은 그래요. 제 느낌은 한편으로. 물론 이제 키우면서 그 과정은 진짜 힘든데 그 힘든 것보다 훨씬 더 큰 보상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구독자분들한테는 가정을 이루시고 자녀를 꼭 낳아보는 거를 아주 강추합니다. 그 어떤 걸로도 대체가 안 됩니다. 정말. 근데 뭐 인간 같지 않으신 분들은 안 낳으시는 게 나아요. 자, 좀 재미없는 얘기가 됐네. 코치님, 운동이 좋아서 트레이너를 시작했는데 영업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만둬야 할까요? 현태TV님 같은 분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봐왔어요. 많은 헬스장들이 영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일즈를 해요. 세일즈를 하면서 어떻게든 회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끝까지 술수를 부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분들한테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내가 하는 운동에, 진짜 내가 지금 운동을 가르치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가르치는 운동을
정확히 좀 깊숙이 원리를 알고 이해한 상태에서 티칭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회원님들한테 제공하는 거는 사실 운동만 제공하는 건 아니고 약간 이 파이팅도 같이 제공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운동하기 싫은 사람이 왔잖아. 운동하기 싫은 사람이 와서 운동을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재미가 없어. 그러면은 과연 그 회원이 운동을 열심히 하겠냐? 당연히 안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게 엔터적인 개념이 있어요. 내가 운동을 잘 이해하고 잘 설명하고 운동을 재밌게 티칭하면 세일즈라는 게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냥 회원들이 알아서 와요. 알아서 소개해주고 알아서 따라오고 매출은 그냥 따라와. 그래서 저도 이제 매출센터에서 뭐 일도 오래 해봤고 했는데 거의 그러니까 매출센터에서도 제가 대부분 상위권이었거든요. 그 이유가 내가 막 세일즈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세일즈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다른 트레이너들보다 조금 더 파이팅이 있고 조금 더 재밌었기 때문에 결론은. 그래서 조금 그 수업을 할 때 텐션을 올려보세요 한번. 그리고 운동을 좀 진지하게 공부도 많이 해보고 그러면 내가 회원한테 전달해 줄 것이 많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세일즈에 너무 목매지 않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